이게 하락이 주춤해지고 바닥을 잡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들어오죠. 문제는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또 물립니다. 거기서 물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그 했을 때 또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뭐 이런 형태가 돼요. 결국에 언제까지 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뭐 기대도 없다.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옆으로 쭉 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선댕경제연구소 선댕 소장입니다. 이정우 센터장님 모시고 경제 이슈 브리핑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요즘 갈수록 이제 뭐 부동산 가격도 계속 좀 떨어지고 일본 짱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다시 좀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 상황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은 뭐 올해 내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보면 하락의 속도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초 작년 말 같은 경우에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 한 주 동안에 제일 많이 떨어질 때가 0.8% 정도씩 내려갔었거든요. 그 서울 지역이. 근데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는 없죠. 그런 속도로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자체는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마이너스 0.4%를 중심으로 하는 정도에서 매주마다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반기에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하락의 속도가 조금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러는 거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많이들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금리가 그렇게 부동산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 아닌가요?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그럼요. 이게 2000년 이후서부터 보면 워낙 낮은 금리와 그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금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그때 금리가 15%, 20%씩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번에 아무튼 어떻게 보면 특수한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금리는 정상의 궤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올해 한 해 내내 우리나라 3년물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3.5%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뚜렷하게 개선이 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시기 한참 지나고 나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어려울 때 사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9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나고 5% 정도였던 미국의 금리를 0.25%까지 바로 한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서 내렸죠. 유동성 무진장 많이 풀고 이제 지금에서 사게 되면 뭐 이런 얘기를 그걸 하는데,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처럼 금리 내릴 수 있습니까? 금리 절대 못 내립니다. 이제는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꼴을 봤거든요. 금리 굉장히 크게 내렸다가 두 번 당했잖아요. 한 번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0%까지 내렸잖아요. 1.0%가 그 당시에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였습니다. 미국 대공황이 6년째 됐을 때에 1.0%까지 내렸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내리고 유동성을 풀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미국의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또 금리를 내려서 0.25%까지 내리고 막 돈 풀고 그 물가가 올라가지고 아무튼 난리가 아닌 형태가 됐잖아요. 특히 연준 입장에서는 보다 더 뼈아픈 거는 작년도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연준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더 뼈저릴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야 금리를 무조건 내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만 되면 항상 강하게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금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2008년도 이럴 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비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시장 내에서 맨날 부동산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계속 오른다.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건설업계 하고 친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바닥은 진짜로 완전히 이건 뭐 저는 엉터리들의 천지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형태가 되든지 부동산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맨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여건이 안 좋은데 금리 인상만 좀 멈춰도 집값이 금방 오를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진짜 믿으면 되게 큰 탈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2021년도 말 2022년도 중반 정도까지 한 6년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 상승이라고 하는 거에 젖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잡으면 그 다음에 바로 꺾어서 쭉 올라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절대 가격은 그런 형태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락이 주춤해지고 바닥을 잡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들어오죠. 문제는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또 물립니다. 거기서 물리고 조금씩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그 했을 때 또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뭐 이런 형태가 돼요. 결국에 언제까지 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퍼져가지고 야,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뭐 기대도 없다.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옆으로 쭉 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30몇 년 동안에 걸쳐서 가격을 봐온 사람으로서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이제 외환위기 극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V자 반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고 지금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이클이 지금도 이제 7, 8년 올랐다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더구나 금리 수준도 높고 경기도 당분간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반등한다라는 것은 정말 헛소리라는 생각이 제가 35년 동안 주식시장을 봤는데 가장 다이나믹하게 올랐던 게 언제냐? 외환위기 직후입니다. 98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한 300포인트 정도였었거든요. 코스피가. 99년도 6월 달이 되면 주가가 1050까지 올라갑니다. 8개월 사이에 주가가 350%가 올라갑니다. 자,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일단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요. 300포인트라고 하는 게 최저 내려갔을 때 280포인트였거든요. 네. 280포인트면 어느 정도냐? 그때 하나증권 우선주가 100원이었어요. 100원. 5,000원짜리 기준으로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쌌겠습니까? 그런 주식들이 널려있는 형태였었어요. 두 번째는 보게 되면 99년도 그 다음에 2000년 이때까지 어마어마한 호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분기당 경제성장률이 12%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끌고 가는 힘도 굉장히 셌고요. 그 다음 스텝에 2000년도 하반기 정도서부터 2001년도, 2002년도까지 1차적으로 IT 버블이 터졌고 두 번째 9.11 테러가 났고 이러면서 금리를 6%에 있었던 거를 1%까지 끌어내렸어요. 미국의 연준이.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올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지금이 그렇습니까? 지금이 그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의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번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합성에 맞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얼마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3년물 국채 수익률은 2.5% 이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은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서 너무 낮은 형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미치지 않는 한은 그런 형태의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 외환위기가 나고 그 이후에 왔던 모양 이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요. 그때 그러니까 2019년도 말 정도서부터 코로나19가 나기 전인 2020년 2월 정도까지 서울 지역의 실거래 가격으로 아파트 상승률이 1%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상승률이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거래 가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면으로는 거의 1%도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그때의 부동산 가격이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유동성과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튀어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 그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면서 정상의 형태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택 시장이 이렇게 막 위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건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위기이지만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진짜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예. 일반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주택시장 위기는 언제였냐면 코로나 시기였다. 그렇죠. 결국은 해주는 건 뭐냐면 부동산 부자들, 부동산 가진 사람들,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보조해주는 행위를 그렇죠. 지금 하고 예, 있는 예,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아니, 각종 부동산 부양책 시리즈들을 내고 있는데 예. 한강에다가 돌을 던지고 있다. 내가 던지는 돌로 해서 한강이 메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메워지기를 바라면서 돌을 던지고 있다. 한반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한강은 메워진 적이 없다. 이런 거 안 먹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더 내려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구가 없을 것 같으냐. 더 큰 요구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정부한테 붙는 레벨은 뭐가 되냐? 무능한 정부. 이런 얘기가 된다. 자, MB 때 한번 보면 MB만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잘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느냐. 건설회사 회장이었는데 그런데도 수차례에 걸쳐서 십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부양책을 냈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 결국에 보면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족쇄가 될 거다. 1989년도 12월 11일 날 정부가 떨어지는 주가를 막기 위해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을 사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폐공사에서를 돌려가지고 돈을 찍어서 그걸 갖고 와서 주식을 사겠다. 그 효과가 며칠 갔냐? 딱 나흘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무슨 부양책 무슨 플레이 이런 것들은요. 주식시장에서 했던 플레이에 비하면 이건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형태예요. 그 당시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일일 순매수 원칙. 기관 투자자들, 뭐 한투, 대투 이런 데는 하루에 결산을 하면 꼭 순매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죠? 결국 그 결과는 뭐였냐? 한투 부실, 대투 부실, 국민투 부실 해가지고 다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린 형태가 됐잖아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드디어 또 엮였구나 이제. 너희들도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레고랜드 그 했을 때 저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 증권회사 2-3개 정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5개 정도 날아갈 수 있죠. 건설회사 2-3개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망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아니 망할 놈은 망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생겼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은 그거를 설거지 과정에서 털어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아무런 그게 없이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내가 만약에 건설부 장관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부양책 안 내놓는다.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때 부양책을 쓰면 오히려 그건 효과라도 있지. 멍청하게 내려가는 데다가 돌 계속 던지고 있으면 정책만 소진하는 거죠. 던지는 놈만 힘든 거예요. 지금은 워낙 높았던 가격이 사실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힘 빼면은 사실 정책만 자원만 소진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집값이 빠질 때 위기만 자꾸 강조하는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더 씌우는데 집값이 빠져서 좋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집단 절멸 상태로 가면서 계속 집값이 높은 게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가면 진짜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예. 증권회사에서 그래도 성공한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았고요. 제가 0.02% 내에 들어갔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받으셨는데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작년도 중반이나 작년도 초 이럴 때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쭉 이렇게 옆을 이렇게, 그러니까 밖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증권업계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저 아파트를 한 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받은 거에 적은 게 문제인가? 아니면 저 집이 너무 높은 게 문제인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맞는 사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게 왜 위기입니까? 이거는 사람들한테 주거비를 굉장히 낮게 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 한번 좀 해보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데 일본 꼴 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보면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다가 그게 꺼졌다가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본 형태로서 가면 그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이렇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거다라고 보는 것 또한
보면 너무 갖다가 붙여버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한 2030년도 그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서 고점을 이제 뭐 이렇게 만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고점이 과연 2021년도의 고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을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은. 그런 상태고 경기도 이제는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낮아져요.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럴 만한 동력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2000년대 20년 동안처럼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유동성을 확 풀어버리고 이러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도의 고점을 도대체 언제 넘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최악의 그림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무슨 인구의 덫이니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빈집이 생기고 경기도의 인구가 영남 전체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의 외곽 지역에 있는 군이나 이런 데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형태.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사람이 사냐? 절대 그쪽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쪽은 더 비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일본은 가게만 가담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대거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일본보다 사정이 낫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본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되죠. 주택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라고 해서 전혀 그게 없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50보 100보 이런 정도로서 볼 수 있지 크게 누구는 굉장히 선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늘 가게보다는 이게 건설업계나 부동산 업계를 늘 더 생각하는 식의 정책이 또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일본처럼 저렇게 뭐 망가지는 상황도 아닌데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경기도 뭐 한동안은 좀 둔화될 흐름이 보이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는 지금 싼더미처럼 쌓여 있고 집값 떠받쳐주는 정책만 계속 쏟아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작년도 4분기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0.4%였고 그 다음에 유럽이 0.1% 성장을 했고 미국이 똑같은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보면 0.7%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마이너스였고 올해 1분기에 크게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네. 1월 달에 무역수지 적자가 127억 달러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났을 때 그 한 해 동안에 발생했던 것보다도 많은 액수거든요. 거기에다가 대중국 무역 적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커지는 형태이고 그런데도 지금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부의 정책도 어떻게 보면 그냥 시혜적인 차원 뭐 이런 쪽으로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 감세해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가에서 양도세 낮춰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들 감세해주고 굉장히 답답한 거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게 만드는 형태니까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거고요.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게 그 적자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책인 거예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특례 보금자리론 지금 무주택 상태이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한테는 대출 한도까지 적용하지 않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총알바지 비슷하게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이거 사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정책이고 집값 떠받치기인데 그렇죠. 어이가 없다 싶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프로가 없다. 아마추어들끼리 하는 거다. 이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뭐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역시나 그냥 기득권 집단 위주의 정책인 거하고 임시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성토를 좀 했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이정무 센터장님 모시고 저희 이제 경제 이슈 브리핑 진행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보고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부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진단해 봤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